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뭐 바쁩니다. 저희 지금 2달 만에 모셨는데 네. 2달 사이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국내 증시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간밤에 미국은 뭐 케빈 허시 청문회도 있었고 이제 장이 빠졌는데도 오늘 국내 증시 또 올랐어요. 네. 지금 이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시장이 신고가를 이렇게 저도 빨리 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리스크는 일단 좀 부차적인 걸로 좀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아닌데? 예. 네. 근데 사실 3월 같은 경우였다면 오늘 같은 악재가 나왔을 때 협상을 하려다가 어쨌든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안 된 거고, 그랬으면은 시장이 또 충격을 크게 받았을 텐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제 최고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전 이해가 안 예, 가요. 그러니까 참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이게 진짜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 근데 시장은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전쟁이 어쨌든 장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없는 게 이제 28일까지예요. 그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렇죠. 전쟁할 수 있는 네.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오니까. 또 이란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최후의 봉쇄까지 했잖아요. 이란 경제도 이대로 가면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은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결국 협상해서 결론 날 거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딱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월도 보고 4월에 전쟁이 났지만 우리나라 3월, 4월 현재까지 수출 보면 역대급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고, 이 전쟁 리스크가 전혀 반영도 안 되는 것 같고, 빅테크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도 실적 괜찮고, 그러니까 본질에 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장 참가자들이. 3월에 한번 또 워낙 소음이 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반영되면서 시장이 계속 어쨌든 악재를 소화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거면 3월에 이틀 만에 20%가 빠지는 그러니까요. 게 참 그때가 네.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계속 국내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좀 그 이란과 미국을 보면 이란보다는 미국이 좀 더 급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네. 급한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정보들이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시간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또 이란 내부도 컨트롤 타워가 뭐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혁명 수비대도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란은 좀 느긋해 보이는 거죠. 모르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이란이라고 해서 왜 안 급하겠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그 이란의 그 해상을 봉쇄한 건 목적이 있거든요. 이란 경제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중국에서 받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면 이란 경제도 사실 버티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는 둘 다 시간 없다. 그래서 4월 안에는 좀 끝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논의가 잘 안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누가 뭐 급하냐 이런 거보다도 사실 두 나라 다 저는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점점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제유가는 또 좀 불확실성으로 약간 좀 오르긴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감내할 수 있을까요? 유가 수준이. 지금 이제 네. 80달러 정도 대죠. 뭐 네. 9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유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출국이고, 거기다가 지금 또 유가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12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은 만약에 충격을 받았겠지만 지금 90달러대 정도면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 그 물가 지표에서 당연히 휘발유 값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연준이 결정하는 거는 근원 물가를 보거든요. 근원 물가에는 에너지 값을 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뭐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보고서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외국 언론에서도 나온 뉴스니까 예전보다는 뭐 유가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차지하는 원유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예, 과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또 사실 대체 에너지를 또 사용하는 국가들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의 90달러와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놓고 봤을 때 옛날의 90달러, 지금의 90달러는 그때보다는 낮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여기서 뭐 120달러 넘고 또 충격파가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5월에도 뭐 봉쇄가 안 풀리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게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90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협상한다고 하니까 바로 유가가 80달러대로 팍 맞아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협상한다는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100달러 넘는 건 이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유가는 어쨌든 지금 감당은 좀 가능한 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감당은 할 수 있다. 근데 또 협상이 돼도 예전처럼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빨리 있더라고요. 돌아가긴 어렵죠. 당연히.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도 당연히 이거를 이제 배가 출발해서 오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희 카타르의 기간 시설도 좀 파괴됐고 그거 정상화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60달러로 가긴 쉽지 않아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좀 어렵고. 근데 내년엔 가겠죠. 어쨌든 끝나면 시간이 걸려도 가긴 갑니다. 방향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제 처음에 저도 3월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야, 이거 호르무즈 막히면, 이건 막히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잖아요. 우리도 난리 나고. 근데 참,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제를 다 찾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석유 비축기지가 이렇게 핫해질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사우디, 얀부항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미국이 수출도 늘리고 있고, 대체제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고, 또 트럼프도 급했던지 러시아 제재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투자할 때 그건 생각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극단을 다 반영하는데 이게 좀 시간 지나면 맞아요. 인간은 대체제가 다 나와요. 해결책을 찾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또 큰 악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전 다시 한번 좀 그걸 느꼈다. 그러니까 처음에 훅 빠질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다라는 이제 뒤늦은 또 그죠, 얼무새가 또 나옵니다. 네,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케빈 워시 청문회 또 한 거의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발언들을 이제 내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이게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보면서 느낀 건 이제 굉장히 이분이 지금 트럼프의 주문을 받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저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할 거예요. 연주는 독립적이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그렇죠. 누가 모르나요? 그런 얘기 할 건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연준이 막 핍박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그거죠. 케빈 워시 입장에서도 뭐 너 어차피 트럼프 꼭두각시 아니냐. 그렇지. 실제 그 질문도 했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자신은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다닌 사람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그거였죠. AI를 되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AI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다. 안정화될 거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이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AI나 이제 과거에도 여러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게 물가를 떨어뜨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 논리를 들어서 어쨌든 생산성이 증가하면 인플레를 낮출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죠? 결국 금리 인하를 좀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쪽에 약간의 포커스를 두고 또 얘기를 했고, 또 양적 긴축 관점에서는 양적 긴축을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멈췄지만,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좀 줄여야 된다. 이 얘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이렇게 줄이면 긴축이 되니까, 그걸 긴축이 되니까 그 반대급부로는 또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금리 인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이번에 그 용어가 되게 어렵던데, 아무튼 그 연준이 지금 근원 물가를 근원 PC 물가로 이걸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근원 PC 물가 말고 새로운 이제 그 지표를 좀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 물가를 좀 쓰겠다고 하는데. 절삭? 맞아요. 이름이 한번 이거 자막해 주시면 되고.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해서 AI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거더라고요. 한마디로 너무 계란값이 갑자기 급등하면 물가 왜곡되죠. 네. 아니면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물가 왜곡되는 그럴 때는 걔네들 빼버리는 거죠. 다 빼고 중간에 평균가. 그렇죠. 이게 머리와 꼬리를 맞아요. 빼고 예. 근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물가가 훨씬 낮아요. 지금이 2.9인데 그걸로 계산하니까 2.3 나온대요, 네. 물가가. 그 얘기를 굳이 꺼냈다는 건 뭐죠? 앞으로 이걸 하겠다, 우리. 예.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약간은 저는 몰고 가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 데이터를 쓰면 물가는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되니까 긴축 생기니까, 이 반대급부로 금리 인하로 좀 커버해주고, AI로 생산성 늘어나니까 금리 인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지금 이 케비노 씨의 입장에선 금리 한 번 정도는 좀 인하하려는 듯한 그런 좀 저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선 뭐 이게 진짜로 정확히 읽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다만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여기 연준에 대한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보고서가 나온 걸 좀 말씀드리면 네. 케비노 씨가 그 소수 의견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오. 옛날에도 연준에 있었잖아요. 이사할 때. 예. 네. 뭐냐면 대세에 따르는 스타일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독단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의 어떤 의견이 자기는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본인이 생각을 해도 연준 대다수가 동결 얘기하면 동결로 가고 그런 좀 분위기니까. 대세에 따르는. 대세. 네.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전반적인 의견들이 만약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좀 약간의 케비노 씨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약간 멘트들이었다. 그런 멘트들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근데 시장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제 간밤 지수는, 미국 지수는 빠졌어요, 다들 조금씩. 네. 근데 이제 뭐 간밤은 빠졌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S&P 나스닥 다 이제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또 경신을 했잖아요. 이게 다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금리 인하 네. 쪽으로 여전히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그 IB 투자은행들은 네.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지금 4월 들어와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걱정했었는데 네. 이제 인상은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금리 동결을 대부분 예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투자은행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전쟁이 곧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유가랑 별개로 서비스 물가나 이런 좀 물가들이 좀 오르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준 의장이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올해 1분기 말하고 2분기 초가 물가 제일 높을 거다. 전쟁 나기 전부터. 왜냐하면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쯤에 좀 높게 나오지만 하반기에 꺾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전쟁만 끝나면 하반기에 미국의 기본적인 물가는 다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당연히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하니까 이건 물가 다시 꺾였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게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은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장기화되면 동결하겠죠. 계속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끝난다는 전제하에선 충분히 시장은 인하 한 번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면 뭐 S&P 500, 나스닥 다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또 빅테크들이 이끌어가는 또 지수는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빅테크들은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좀 뭔가 주가가 그러니까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데,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 시대였죠, 사실은. 그렇죠. 뭐 아시겠죠? M7이 지난 10년간 90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답이죠. 미국 주식 사고 M7 사면 맞아요. 끝. 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국장 탈출은 완전 지능순이었고 그렇죠. 그냥 완전히 소외. 근데 사실 한국만 소외받은 게 아니라 비미국 자산이 되게 많이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아, M7이 아닌. 예, 네, 중국 증시도 안 좋았고 네. 일본이 좀 밸류업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고 뭐 그런 정도였죠. 근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바뀌었냐 이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밸류업 한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빅테크들이 사실 챗GPT 처음 나오고 투자를 이제 그때만 해도 AI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투자를 늘리진 않았어요.
언제 늘렸냐면 갑자기 25년부터 맞아요.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순간 뭐죠? 데이터 센터 깔아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지출을 해야 돼요. 옛날에 그 IT 버블 때 통신망 까는 거죠. 그 통신망 까는 거를 옛날에는 뭐 정부나 이런 쪽이 했다면 이제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까는 거죠. 지금은 그들 돈으로 네. 돈이 많으니까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미국 증시는 안 좋냐면 이렇게 돈 번 걸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야 되는데 그치. 그 돈이 없어집니다. 네, 점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서 나오는 돈들이 우리나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변압기 회사,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보시면 캐터필러나 GE 버노바나 최근에 뭐 버티브라든가 네. 그 AI 인프라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막 다 신고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루멘턴 같은 회사들. 근데 빅테크는 정작 안 가요. 그 원리거든요. 빅테크가 돈을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끝나버렸고 앞으로 한 2, 3년은 AI 투자하는 데 써야 되니까 이 돈을 받는 회사가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는 이제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빅테크가 좋은 게 독점에다가 그 번 돈을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하면 따박따박 주주환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PER도 올라가고 이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미국에 있어 그런 관련된 인프라 기업. 근데 여기서 제일 수혜받는 국가는 한국이죠. 맞아요. 대만하고.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로 수익률이요. 코스피가 48% 올랐고 대만이 2등이에요. 28%. S&P 500이 3%. 네. 이 차이가 벌어진 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아직 오픈 AI 또 저기 엔트로피, 네. XAI 이런 기업들은 아직 투자 대규모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들도 투자 좀 남아 있어요. 이들이 상장하면 또 투자하겠죠. 그것까지 생각하면 내년까지는 계속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아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빅테크가 좀 왜 부진한지 그걸 좀 이해하실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빅테크들도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AI 이 투자를 하는 지금 과정에서 여기서 멈추면 일단은 이제 뒤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은 끝이고 이 다음에 다가올 AI 사이클을 이 회사들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달려야 되다. 근데 몇 년 후에는 승자가 나오겠죠. 누군가는. 그럼 그때 가면 또 이제 미국이 그 승자 중심으로 또 재편성이 예, 되죠. 재편성돼. 네. 그러면 승자가 나오면 투자가 줄어요. 굳이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미국 시대로 가겠죠, 그때. 근데 지금 그때까지는 한국 증시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보단 AI 인프라주들이 좀 이 빅테크가 그렇다고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또 올랐잖아요. 네. 근데 성과가 예전에 기대한 것만큼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구조 자체가.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사실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 보면 빅테크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옛날에 삼성전자 들고 계셨던 분들처럼 지금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보면은 올버즈 아세요? 올버즈? 그 신발 네, 그 회사가 진짜 신발 만들던 왜 실리콘밸리에 모두가 다 올버즈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그런 맞아요. 시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무슨 폐기 인수를 하더니 AI 인프라 회사가 그러니까. 된다 그래서 주가 급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AI 진짜 버블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네. 보면 우리 뭐 2차 전지 때도 그랬죠. 갑자기 무늬만 2차 전지도 네. 실제 있었으니까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버블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그 이번에 아마존 CEO 앤디 제스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네. 주주 서한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지고 일생일대에 지금 기회가 왔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도 승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AI를 안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리고 IT 버블과 다른 거는 IT 버블 때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AI 투자하는 기업들은 빅테크가 돈을 많이 벌어요. 번 돈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버블이 언제 터지냐면 이 고물가에 의한 금리 인상 요때 터지는데 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금액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걱정을 하고 뭐 이거 좀 버블 아니냐, 너무 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빅테크 CEO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진짜 내가 CEO라면, 내가 아마존 CEO고 구글 CEO면 지금 판이 다 벌려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게 클로드잖아요. 그렇죠. 클로드의 그 엔트로픽에 그 칩을 아마존이 공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엔비디아인 줄 알았는데 아마존이 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존 입장에서 이 최대 고객사가 이렇게 지금 컴퓨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 늘려주려면 데이터 센터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지 너무 주주들이 반발하니까 그만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 아니면 그 앤디 제시 그 CEO의 얘기처럼 이거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과하다 싶어도 더 투자를 할까?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거기에 빙의를 하더라도 저는 과잉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과소 투자하면 망합니다. 일단 과소 투자하는 순간 망하고요. 바로 네, 도태되는 끝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어요. 과잉 투자하면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몰라요. 몇 년 지나야 알아요. 결과물은. 그러나 어쨌든 과잉 투자라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저는 빅테크들 절대 포기 안 하고, 또 빅테크들은 그동안 아시겠지만 독점을 누려봤잖아요. 그 독점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마존도 AWS 그 클라우드에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돈 못 벌 때. 그게 지금 결과물이 돼서 인프라 다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AI 인프라를 깔고 이걸 올라탄 기업과 아닌 기업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걸 빅테크가 놓칠 리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오죽하면 반도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테라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본인도 쉽지 않다는 거. 근데도 하겠다는 건 이 반도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그런 심정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말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지하시면 버블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의 그 맛을 아는 빅테크들이 맞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포기할 거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엔트로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정말 최근에 추격이 오픈 AI 추격하는 게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다 쓰시죠, 클로드? 저는 거의 클로즈 써요. 저도 많이 옮겨갔어요. 네. 사실 이게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갔다가 쓰다가 저도 이제 세 개는 다 쓰요. 근데 각각 또 장단점은 있는데 이렇게 주식 분석하고 금융 리서치하고 이거는 이제 클로드가 좋더라고요. 그게 약간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맞아요. 나타내주고.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또 클로드 그 미토스? 이것 때문에 또 사이버 보안 업체들 또 엄청나게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토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침투해가지고 해킹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불렀겠어요, 다들. 긴급 회의 소집해서. 그래서 사실 클로드도 이제 엔트로픽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개한 거는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하고 이제 몇몇 기업들, 고객 몇 곳에만. 은행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야, 이거 무섭다가 아니라 지금 이 엔트로픽이 하고 있는 이 성능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은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앞으로 컴퓨팅 수요가 얼마나 늘까? 지금 사실 엔트로픽의 최대 고민은요, 이게 없어요. 컴퓨팅 수요가 부족해. 지금 아마존하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존하고 $1,000억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투자하겠다. 지금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엔트로픽이 1.4기가와트 정도 컴퓨팅 수요를 확보했을 거예요. 근데 챗GPT 이제 오픈 AI가 1.6 정도. 근데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2030년까지 샘 알트만의 목표가 뭐냐면 30기가와트를 마련하는 거예요. 30배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 큰 데이터 센터 있죠, 미국에. 그 빅테크가 운영. 그거 한 기가 300메가와트 돼요. 메가와트요? 네, 300에 하나가. 그러면은 1기가와트면 한 3개 정도 되죠. 3개 반 정도 될 텐데 3개라고 치면 30기가와트면 이제 앞으로 30배니까. 한 90개 정도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수요인데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기가와트까지 오픈 AI의 얘기고, 근데 지금 엔트로픽도 그걸 마련을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렇죠. 또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아마존도 필요하고, 아마존만 필요하겠어요? 브로드컴도 필요할 거고, 엔비디아하고도 손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업체들하고 계속 컴퓨팅. 근데 여기 컴퓨팅 수요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 아마존도
또 만들어줘야죠. 여기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칩에 또 메모리 또 들어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너무 좋은 거죠. 꽃놀이패 아닌가요? 네, 완전히 네. 아무나 이겨라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확신하냐면 저도 옛날에 그냥 보고서만 보고 막 이게 AI 수요 는다고 했을 땐 사실 딱히 그렇게 엄청난 체감은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제미나이도 써보고 최근에 또 클로드도 많이 쓰면서 느낀 건 얘가 갈수록 이게 쓰는 디테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쓰면서 느낀 건 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제 이거 이제 없으면 종속됐어.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도와주니까. 어떡해요. 근데 이거를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도 쓸 텐데. 그쵸. 더 많이 좋은 쓰- 성능을 네. 앞으로. 그걸 생각하면 야, 삼성전자 내년에 400조 버는 게 그냥 옛날에 와닿진 않았는데 저도 AI를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감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미국 빅테크 투자하신 분들은 요 개념은 이해하셨으니까 최소한 클로드라도 한번 좀 깊게 써보세요. 그렇죠. 그거 쓴 거랑 안 쓴 거랑은 네. 되게 느끼는 게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카운셀링 할 때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네.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쵸, 이런 그쵸. 것도 쓰는데 맞아요.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씩 정말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엔스로픽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올해 다 상장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또 자금들이 여기로 또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엔스로픽의 이 뭔가 기대감이 무시하더라고요.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좀 원래 설레요. 네. 사야 되나 상장하면. 근데 지금 거의 네. 뭐 어쨌든 클로드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장 이슈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이거 상장을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인 게 네.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리니까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우리 한국 증시는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금 가지고 또 할 건 뻔하죠. 컴퓨팅 수요 확보해야 그렇죠. 돼요. 이쪽에 투자할 거니까. 예, 예.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한 번 더 일어나고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그거죠. 미국의 빅테크 4인방이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할 거냐. 이 많은 걸. 언젠간 좀 줄지 않겠냐. 이 우려가 있거든요. 내년까지 느는 건 다 알아요. 내후년은 어떻게 되지? 근데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상장을 하면은 이들이 또 뒤에서 받쳐줍니다. 그쵸. 이들은 이제 돈 받았잖아요. 이걸로 막 지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투자가 막 예. 일어났는데 이제 여기로 여기서 옮겨가고 또 투자가 한번,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바라는 이제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들의 투자는 이제 IPO가 끝나면 또 본격화될 수 있으니까 한국 증시는 어쨌든 약간 좀 이제 분위기가 좀 꽃놀이패 같은 이러나 예, 저러나 예, 이기는 이런 편, 분위기로 이기는 좀 편, 가는 예,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적으로나 뭘로 보나 한국 증시가 뭐 하반기도 그렇고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또 요것도 제가 인텔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인텔 주가 좋잖아요, 최근에. 근데 CPU가 좋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AI가 이제 세 단계죠. 학습에서 추론 갔다가 네. 추론 지금 하고 있죠, 열심히. 네. 그러니까 학습은 GPU가 하고요. 네. 추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좀 그렇죠. 많이 필요하죠. 근데 AI 에이전트로 가고 있죠. 네. 비서 역할. 네. 여기는 AI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은 한마디로 내가 명령도 하지만 얘가 계획을 세워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실행을 하고 네. 순서를 정해주는데 이 순서 정할 땐 반드시 CPU가 필요하대요. 오. CPU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습할 때는 GPU가 다 썼어요. 예. 그래서 인텔 주가가 망가졌잖아요. 그쵸. 사실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GPU랑 CPU랑 에이전트에서는 예. 1대1로 이 빈도가 올라간대요. 오. 그 정도급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데 CPU가 필요한 CPU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재평가 받는 게 예, 예. 그것 때문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공급이 없어요. 만드는 예. 이게 우리의 메모리에 부족한 비슷해요. 것처럼. 예.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좋냐면 예. 이 CPU가 시장이 커지면 범용 반도체가 좋아져요. 그렇죠. 또. 왜냐하면 그 GPU 옆에는 HBM이 붙는데 CPU는 HBM이 안 붙고 무조건 범용 반도체만 붙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삼성한테 좋죠. 예. 삼성전자는 HBM보다는 범용 비중이 그렇죠. 높으니까. 그래서 CPU가 또 좋아지는 것도 되게 이거 생각해보니까 메모리에 또 좋은 이슈거든요. 하나가 또 생기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실 한국 증시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는 진짜 대운 터졌다. 이렇게밖에 생각은 안 아니 돼요. 가슴이 막 웅장한데 빨리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해외 IB들 지금 코스피 전망치 다 뭐 올리죠. 8,500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근데 걸까요? 뭐 그들이 올려서 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들 논리가 맞죠.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끝나간다. 네. 근데 코스피는 골드만삭스가 8,000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겨우 PER 7.5배다 지금. 너무 싸다. 8,000 정도 가면 PER이 한 10배 되거든요. 10배면 평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를 댄 거죠. 그래서 싼데 AI 수혜까지 받는데 전쟁 끝나가고 네. 한국 증시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8,000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논리가 이미 예전부터 작용을 했고 그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아, 외국계도 이렇게 좋게 보는구나. 그리고 이번 그 3월에 우리가 변동성 장세, 지정학적 리스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코스피가 6천을 2월 달에 넘었던 그 배경은 사실 밸류업하고 메모리 실적, AI 수요 네.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어떻게 보면 조방원 같은 그쵸. 이런 이제 기업들, 산업재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도와주잖아요. 이 세 가지 스토리인데 전혀 훼손이 안 됐거든요. 3월에. 전쟁을 지나면서도. 네, 훼손 안 됐고 그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이 논리로 또 외국계 증권사도 여전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외국계 증권사가 좋게 본다 이거보다도 왜 지금까지 코스피가 2,500에서 6,000 왔고 이 논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제일 큰 축은 세 개인데 이 논리들이 이제 하나씩 깨지면 주가가 오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개 다 지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리를 이해하시면 왜 외국계 증권사가 저렇게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좀 잘 가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3월 달에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단 말이에요. 네. 또 역대급으로 또 팔았던 건데 뭐 그거는 뭐 기계적으로 팔았다고는 하지만 좀 이게 삼성전자 이제 약간 아픈 손가락일 때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코로나 때 9만 전자, 10만 전자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5만 전자, 4만 전자까지 쭉 들고 계셨다가 원금 돼서 바로 파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16만, 17만 원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이미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때는 그게 고점 같으니까 파신 거고 맞아요. 사실 그때 뭐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20만 원 사이클이 나올 줄은 모르는 건데 다만 이번에 경험하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랑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도 다 아시잖아요. 또 왜 변압기가 올라가고 방산은 왜 가고 조선은 왜 가고 우주항공 왜 가고 막 이런 것들 다 논리는 아시죠. 근데 그 논리들이 일단 첫 번째는 훼손이 안 됐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주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구조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일회성 말고요. 뭐 잠깐 반짝하고 이런 거 말고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스토리라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파시면 절대 안 되고 본전이 왔다면 당연히 좀 내가 한 반토막 났다가 본전하면 누구든 똑같아요. 팔고 싶어요. 사실은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다른 거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반토막 났다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바뀐 거거든요. 뭔가가 안 그러면 그렇게 올라올 리가 없어요. 2배 오른 거잖아요. 2배를 괜히 오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논리가 유지되면 본전이 왔더라도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숫자가 되도록이면 받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갈 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게 편한 게 아니 그냥 실적이 역대급으로 계속 찍혀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실적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같이 가는 건지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팔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10만 원에 물려서 10만 원 다시 왔으면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10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더 태우는 거죠. 그래서 16만 원에라도 또 사신 분들은 잘하신 거죠, 사실.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숫자. 그 대표적인 업종이 뭐가 있죠? 변압기도 있었고 조선도 숫자 나오죠. 그렇죠. 방산 나오죠. 이런 것들은 좋다는 거죠. 다만 그 단지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업종들도 있어요. 로봇? 로봇도 기대감인데 근데 로봇은 구조적이잖아요. 트렌드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급나가면 사라는 얘기죠. 한번 흔들릴 때 구조적이냐 아니냐는 구분하셔야 되겠고 우주항공도 비슷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상장을 하겠죠. 6월에 상장할 텐데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흔들릴 때는 이제 또 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내가 뭐 많이 물려 있다가 어떤 뭐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막 엄청 올랐어요. 그럴 땐 일부 팔아도 돼요. 일부 팔고 다시 밑에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좀 그것만 좀 구분을 해보자. 그래서 건설주도 똑같은 게 건설업종 요즘에 최근에, 재건 예.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재건도 그냥 기대거든요. 그렇죠. 아직 뭐가 네. 나온 건 없어요. 하나도. 단지 지금 될 것 같아서 뭔가 두 배씩 한 건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건설주로 옛날에 이 고점에 물려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최근 2배 올랐잖아요. 그럼 2배가 왔어요. 그러면 이럴 이거는 때는, 팔아도 돼요. 이런 경우는. 네. 숫자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잘 구분해서 무조건 번존화사 팔지 네. 말자, 팔자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잘 디테일하게 구분하시면 내가 기준을 세워서 이걸 끌고 갈지 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계속 좀 저는 훈련해 보시면 그렇죠. 좀 네, 좋지 맞아요. 않을까 그것도 다 싶습니다. 훈련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구조적으로 가치가 훼손이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숫자로 네. 이게 증명이 되는지, 이렇게 갖고 가서 훼손이 안 됐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계속 네. 가져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기대감만으로 네. 갑자기 오른 거라면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맞습니다. 예. 것도 좋다. 그런 논리로라면 여전히 삼전한익은 싼 거네요. 그죠. 그래서 네, 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도 물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이게 다 계속 그래요.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너무 옛날에 긴 예. 기간을 겪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심정은 이해하죠. 사고 싶어요. 그렇지, 사고 이제 싶어요. 지금 사고 싶은 건 예, 예. 맞는데 도저히 이 가격에 못 사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너무 오른 것 집도 같아요. 똑같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온 배경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도 실적 대비하면 주가 싸고 이 사이클은 올해 내내 이어질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끝나려면.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면 조금이라도 전 투자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일부라도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렇게 해야 밀릴 때 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지 한 주도 안 사게 되면 밀려도 못 사요. 밀려도 맞아요. 밀리면 밀린다고 네. 또 더 빠질 것 같고 3월에 안 사셨잖아요. 그런 분들. 맞아요. 빠졌을 더 빠질 때. 것 봐. 예, 그때 예. 왜 4천 갈 것 같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좀 물리는 게 좋아요. 음. 좀 물린다 각오하시고 1,000만 원 중에 내가 1,000만 원 삼성전자 사겠다 하시면 200을 그냥 사시면 돼요. 지금 당장. 그렇죠. 뭐 가격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세요. 좀 며칠 물려도 됩니다. 물리길 바라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더 나머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예. 오르면 비싸게 사야 돼요. 또. 그렇죠. 그래서 좀 물리면서 이렇게 나눠서 사야지 어떻게 내가 최저점에 사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꾸 오를 때마다 내가 주저주저 하잖아요. 한 주도 안 사면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계속 그렇죠. 2월 달에 그랬잖아요. 실제. 맞아요. 그게 그러면 정말 진짜 못 수직상승. 사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사자. 제가 왜 이렇게 반도체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숫자가 나와서 그래요. 기대감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저는 괜찮다 여전히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래도 뭐 삼성전자 최근에 뭐 파업 이슈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이제 소음들이 나오잖아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뭔가 위험의 시그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가 그거죠. 역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돈줄이죠. 빅테크들이 투자 줄이는 거죠. 어떤 이유가 생겨서 네. 그걸 이제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투자가 나온다거나 줄인다. 네. 작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AI 데이터 센터 뭐 줄인다 만다 막 얘기 몇 번 나온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또 그게 무서웠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빅테크 중에 누군가 이탈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제 그런 좀 그렇죠. 약간의 네. 걱정. 저는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근데 가능성은 높진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죠. 그런 걸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너무 오르면 빅테크도 요즘에 빚내서 투자해요. 이제 빅테크들도요? 예. 이게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회사채 발행했잖아요. 네. 돈은 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회사채 발행하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자꾸 오르게 되면 미루겠죠, 투자를. 그래서 금리 튀는 거. 근데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니까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제일 투자하신 분들이 고민이 과거에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결국 그거죠. 공급이 느는 거. 그쵸. 공급이 언제 늘 거예요? 시클리컬 네, 사업이니. 맞아요. 예. 그걸 캐치해내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 미리 알 방법은 사실 딱히 없어요.
왜 모르냐면 내년에 용인 공장이 2월에 완공된대요.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아이다호 공장이 내년 1분기인가 아마 완공될 1분기. 거예요. 삼성의 평택 이제 5번째 공장은 네. 내년 아마 연말로 알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면 이제 지어지면 공급이 늘 텐데 이게 왜 어렵냐면 추정이 공장이 만들어서 이제 생산 들어간다고 바로 이게 공급이 확 느는 게 아니에요. 네. 세팅을 해야 돼 또. 몇 달 세팅하고 장비 놓고 최저가 시키고 그거 몇 달 한 6개월 걸릴걸요. 그거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됐으니까 이제 바로 100만 개 뽑읍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면 또 안 나와요. 수율이 처음에. 이게 안 나옵니다. 처음에 새 공장에서. 또 시간이 6개월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공급은 28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또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가 나온 거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은 안 는대요. 어쨌든 용인 공장이 완공돼도 세팅하는데 몇 달은 걸리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세팅이 끝나니까 그때 적어도 공급은 늘겠죠.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얼마나 늘지는 몰라요. 이게 데미지를 줄 정도로 느는 건지 그때 수요가 더 폭발하면요. 공급은 20 늘었는데 수요가 100 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는 또 공급 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수요 사이드도 있고 공급 사이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때 또 가봐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뭐라고 했냐면 내년 하반기는 유동적이다.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건 확실하고 하반기 유동적이다. 그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몰라요, 사실 그거를. 그래서 이걸 알고 싶죠, 당연히. 누구나 알고 싶지만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결정 하시면 되냐면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다? 그럼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는 별로 걱정은 없어요. 내년 초 돼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에는. 진짜로 하반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고민. 그럼 그때는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수요도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럼 그때는 아마 피크아웃도 주장하는 분들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고 이제 사이클 된다. 그 논쟁이 치열하니까 변동성 나오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좀 이 부분들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좀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안심하고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반도체가 제일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만 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또 차익 실현 하신 분들도 있고 반도체 외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도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잘 나오는 업종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가 저기 그 증권업종. 증권업종이 스페이스X 때문에 미래에셋이 워낙 올랐지만 그 회사 제외하고는 사실 최근에 좀 부진했거든요. 부진했고 거래대금도 여전히 높은 상태고 실적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구조적으로 좀 밀어주는 업종 중에 하나죠. 또 국민 참여형 펀드도 아마 다음 달에 나올 것 같고 국민성장펀드, 맞습니다. 뭐 RIA 계좌도 또 있고 그거 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물이 커지고요. 지금 또 은행에서 아직도 사실 우리가 예탁금이 많이 늘었지만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머니무브가 아직은 아니래요.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여전히 예금도 엄청 많고 예금도 또 증가했대요 오히려. 데이터 보고 저도 놀랬거든요. 사람들 돈이 많나 봐요. 저 은행에서 빠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또. 부동산에서 글로 갔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 안 옮겨왔다는 건 뭐죠? 반대로 생각하면 올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증권주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증권업종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조선업종.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당연히 실적 좋은데 수주도 잘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숫자도 좋지만 제가 좀 기대하는 건 올해 안에 어쨌든 미국에서 군함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이란 전쟁 끝내고 대만 해협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국과의 그게 있으니까 군함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일본도 아직은 이제 그쪽 역량이 좀 부족하고 자기네 자위대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수출은 어렵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할 준비는 돼 있는데 미국 법에 의하면 미국의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걸 개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먼저 만든 다음에 미국에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급한 건 미국이다. 안 받으면 못 만듭니다.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군함을 어쨌든 만들어준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밸류를 이제 받을 시기가 다가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 좋고 또 한 가지가 LNG.
미국에서 LNG 수출이 늘어났죠. 네. 왜 카타르가 막히니까. 그렇죠. 그러면 LNG 프로젝트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배가 필요해요. 아, LNG 운반선 또 만들어야 네. 됩니다. 이런 것까지. 네. 근데 중국에다 맡길 수는 또 없고.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선업종도 조선이 작년에 또 하반기에는 좀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다 최근에 좀 부진했거든요. 예, 예. 이 조방원 중에 제일 부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독. 조를 빼는 분들도 예, 쓰는 근데 이제 오늘 방송하는 예. 날 기준으로 갑자기 급등했는데 예. 근데 참 조선도 AI가 더 저도 이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조선에도 AI가 붙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공시했잖아요. 예. 뭐냐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 같은데 인프라 기업인데 예. 거기에 선박 그 힘센 엔진이라고 있어. 보조 엔진인데 그 발전기 같은 거예요. 네. 선박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네. 건데 그 엔진을 공급하는 공시가 나온 거예요. 오. 데이터 센터에는 데이터 센터 전기가 없어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박 엔진까지 빼가지고 아, 전력 부족으로 선박에 예, 있는 엔진을 그거 쓰면 된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기 그게 되나 봐요. 어머머. 그러니까 오늘 공시 떴어요. 예, 예. 실제 이거는 기대가 아니라 이거- 실제 예. 진짜 나온 거잖아요. 저도 그 공시 보고 깜짝 예. 놀랐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조선이 또 AI 데이터 예. 센터랑 요새 연결이 그래서 되는. 엔진이 급등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물론 이거는 네. 처음엔 기대감인데 현대중공업이 기대만 하지 말고 우린 진짜 공급했다. 예.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조선이 참 이게 되게 매력적이네요. 또 예.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근데 조선 지금 퍼가 어느 정도 돼요? 뭐 그때 보고서 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23배 정도? 산업재 네. 평균이 40배가 넘는데 와, 그러니까 비싸진 않죠. 상대적으로. 산업재 평균이 40배예요. 40배. 그럼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되게 너무 싼 싸다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생각만 이거 계속 드네요. 계속 왜냐면 너네 이렇게 잘 버는 거 언젠가 피크아웃이다. 아. 이 논리를 갖다 대니까. 그러니까 조선도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이 사이클이 좀, 있는데 예. 사이클이 근데 많이 옅어졌죠. 그쵸. 왜냐면 LNG 수출 꾸준하고 여기에 미국 군함은 사이클이 없잖아요. 맞네요. 미국 선박 네.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선부터. 조선 매력적이네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은. 네,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주가 빠지면은 사람들이 못 사겠어요. 안 사요. 알면서도 이제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군함도 안 할 것 네, 같고 네. 근데 또 주가 오르잖아요. 다시 또 할 것 같고. 참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요, 정말 예. 이 투자에 반하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참 그거를 어려워요. 정확히 공부하신 다음에 조선주 최근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소외받을 때 담을 수가 있어야 성공하세요. 그럴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놓치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맞아. 앞으로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예. 방산도 앞으로 그럴 거고 뭐 다 줄 겁니다. 그런 기회. 그럴 때 준비가 되신 분들이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번 조선처럼. 또 불안하면 ETF로 사는 것도 괜찮겠죠? 좋죠. ETF 예, 아주 예. 좋아요. 예. 그럼 첫 번째가 증권 업종 주목하시는 분야, 두 번째가 조선, 네. 세 번째도 있나요?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5호를 생각한다면 저는 뭐 로봇 이제 현대차 그룹죠. 아직도.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로봇은 실적과 무관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튀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또 최근에 모멘텀도 네. 없는 상태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5월 중순에 실적 시즌이 끝나거든요. 그럼 다시 모멘텀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적 시즌이 끝나면 예, 사람들 숫자에 이제 관심이 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다시 재료를 찾아다닐 거예요. 네. 어떤 성장 재료. 그럼 그때쯤이면 자, 이제 현대차 그룹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것도 되게 기회 같긴 한 게 뭐냐면 다들 로봇 하면 현대차만 보여요. 맞아요. 왜 기아는 안 보는 거죠? 기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되게 그러니까 그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도 네.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한 증권사가 해외에 미팅을 갔대요. 미팅을 갔는데 이제 한 증권사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좀 헷갈리는 네. 게 외국에서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개인 투자들이 기아를 로봇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현대차만 보는 것 저 같다. 처음 들었어요. 그 갭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PER이 11배거든요. 예. 기아가 7배예요. 그러니까 밸류를 못 받고 있어요, 전혀. 근데 이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현대차 기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로봇을. 근데 너무 현대차가 앞장서서 네. 하는 게 좀 보이다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냥 로봇 하면 현대차만 맞아요. 떠오르지 기아는 떠오르질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랬던 거예요. 이런 오해가 좀 있다. 근데 이 오해가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다고도 보더라고요. 이 구조가 이어진다. 그래서 밸류 격차는 있겠지만 예, 예. 전 반대로 생각한다면 기아가 적극적으로 IR을 하면 이게 여기서 이 뭔가 메꿔질 수가 있어요. 마케팅을, 예.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로봇 한다고. 예.
로봇 생산 법인은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오, 기아가. 기아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동회사를 만들어서 네. 기아가 얼마 투자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같이 공동으로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근데 주가를 보면 기아는 로봇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로봇 모멘텀에 주가가 오른 적이 있어요, 기아가? 별로 안 올라요. 거의 반영이 잘 안 해. 현대만 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아를 아예 얘는 로봇 아니야. 네. 얘는 그냥 전기차. 뭐 아니면 자율주행. 네. 뭐 그 정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건 오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차도 좋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기아가 안 가니까 예. 약간 메꿀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기아도 PR 10배 가야 돼요. 예. 뭐 어차피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둘 간에 이제 갭이 생겼다는 측면에선 요거는 좀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얘기하니까 또 그냥 저도 모르게 스페이스X가 또 생각이 나는데 스페이스X 이제 상장 6월이잖아요. 여기 뭐 ETF들도 엄청 나오고 지금 엄청 핫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너무 올라가 있으니 맞아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신규 투자는 네. 반대입니다. 아, 이미 올라갔고 예, 예. 제가 이런 유형의 그 업종들을 워낙 많이 그동안 본 결과는 뭐냐면 예. 반드시 성장은 해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신규 투자를 늦게 하면 엄청 고생합니다. 고점에 사가지고. 예. 보통 이런 게 이벤트가 이제 6월에 끝나잖아요. 네. 끝나면 보통 한 30%씩 빠져버려요. 고점에서.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요. 예, 예. 더 가서 고점 나올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이벤트가 소멸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주항공도 숫자가 나와야 되지만 그 기업마다 다 다르고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알 수 없고 예. 스페이스X에 얼마 공급하는지도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게 얼마만큼의 실적을 줄지 검증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벤트 끝났다고 또 세로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이슈로 많이들 올랐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우주항공을 쫓아가지 말자. 네, 조금 기다리면 예.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 또 온다고 생각해요. ETF가 좋은 점은 오를 땐 더 올리는데 이벤트 끝나서 만약에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더 빠져버려요. 그렇죠. 생각보다- 변동성을 키우는 맞아요. 주범이 개별 예. 종목이 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져버릴 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보다. 그런 기회가 또 올 수 음.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항공도 ETF를 지금 사는 것보다는 저는 기다리면 괜찮은 기회 온다. 좋은 기회가 올 때. 네, 한 여름경에 오지 예,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살 바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네, 낫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전히. 거죠. 네. 그럼 방산은요? 방산도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방산도 이제 부담은 되죠. 진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방산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계속해서 수주도 잘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표현이 진짜 되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평화가 쇼티지다. 평화가요? 평화가 쇼티지래. 피스 인 쇼티지. 그러니까 네. 방산주가 좋을 수밖에 없죠. 평화가 공급 부족하니. 맞네. 맞는 맞잖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뭘 해야죠? 자주 국방해야 되니까. 다 무기 만들어야 되고. 무기 만들어야 돼. 네. 무기 만드는 국가는 없어요, 별로. 맞아요. 제대로 만들고 네, 빨리 네. 만드는 국가는 전 세계 극소수. 그쵸.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제대로 빨리 싸게. 그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쵸. 아무리 네. 생각해도. 대한민국밖에 없고 어떻게 중국도 그렇게 하겠지만 네. 중국은 안 되죠. 네, 그쵸. 네, 안보 때문에. 그래서 우리밖에 없고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방산도 흔들릴 땐 저는 기회로 봐야 된다. 꾸준히 모으시는 거 좋지만 예, 예. 숫자도 나오니까 부담 없어요. 주가 올랐다 하더라도. 예. 다만 이제 많이 오른 건 맞기 때문에 방산주도 이거죠. 이제 이란 전쟁이 만약에 이제 끝난다면 예. 한번 확 빠지겠죠. 그때가 좀 한번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우주랑 방산을 붙여서 봤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좀 따로따로 따로따로 보셔야 개별의 되고. 이슈로 가야 되네요. 방산이 오히려 좀 예. 섞여버린 게 우주랑 이제 방산은 좀 따로따로지만 방산과 조선이 좀 요새 좀 겹쳐요. 그러네요. 하나 군함이 예, 또 예. 있다 조선 보니까. 방산이네, 이제는. 맞아요. 예, 약간 예. 그렇게 아. 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투자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또 이 자금은 한정적이니까 이제 정해 본다면 일단 반도체가 제일 1순위. 그래서 돈이 만약에 있다면 제일 1순위는 무조건 반도체부터 예. 저는. 그러니까 소부장보다도 예.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쪽을 우선해서 투자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2순위는 뭐 이게 증권이나 조선이랑 예. 큰 차이는 없고 거기에 뭐 숫자 나오는 뭐 업종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열을 하시면 되겠고 3순위는 이제 조금은 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근데 숫자는 아직 안 나오지만 예. 뭐 로봇이나 예. 이런 섹터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쨌든 부진해요. 지금 주가들이 다 부진한데 결국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오를 만한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바이오. 아, 왜 바이오를 괜찮게 보냐면 네. 요새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삼천장 네, 제약이 이슈도 있었고. 근데 정부 정책은 이 코스닥을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지금. 활성화 대책 있죠.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가 다음 달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거의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코스닥 기업은 30% 이상 사야 돼요. 맞아요. 코스닥 기업 중에 특례 상장한 기업이에요. 네. 특례 상장은 적자인데 이제 보통 상장해 주는 거. 그렇죠. 대부분 바이오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전 바이오가 네. 수급 이슈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지금은 부진하지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수준이니까 안 좋은데 이런 게 있네 스케줄이 네. 그럼 미리 사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이 이제 기회네요. 저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천당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지만 네. 이럴 때 오히려 모든 기업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본질은 그건 아니니까 이런 걸 좀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뭐 구조적인 뭐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수급적으로, 정부의 예. 정책의 수혜를 받든 뭔가 한 몇 달 후에는 어떤 이벤트가 나와서 올라갈 거는 같은데 지금 뭔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네. 이런 섹터가 있다면 한번 그런 쪽에서도 한번 연결고리를 찾으셔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한번 정해보시면 그러네요. 낫지 첫 않을까 번째 싶어요. 반도체, 그다음 두 번째 증권 조선,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예,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예. 아니, 전력 인프라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것도 이것도 역시 네. 사실 반도체랑 똑같아요. 그쵸, 같이 둘 다 가요. 쇼티지고 공급 부족인데 다만 아무래도 전력기기는 너무 많이 부담되니까 올랐어요. 예. 둘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이쪽을 가야죠. 그렇죠. 반도체는 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전력기기를 팔고 네. 가진 마세요. 음. 갖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내가 신규로 산다면 둘이 비슷하다면 되도록 저평가된 게 나니까 그런 경우에만 이제 반도체를 하자.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역시 압도적 1위는 반도체네요. 네. 지금 뭐 뭘로 보나. 아, 그렇구나. 이 코스닥은 사실 뭐 코스닥 액티브 나온다고 했을 때 한참 막 떠올랐다가 또 삼천장 제약 이슈 나오고 또 훅 꺼지고. 근데 정부의 지금 방침은 여전히 뭐 부동산보다는 맞아요. 자본시장 쪽. 네. 그다음 코스닥 활성화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겠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원래 코스닥 3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건 이제 상징적인 그냥 지수일 뿐이고 네. 사실 이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정책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 참여형 펀드도 나오게 되고 네. 또 한 가지가 1, 2부제로 나눌 거예요. 2부제. 그 얘기가 계속 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걸 한다는 건 의도는 명확해요. 일부 리그로 갈 수 있게끔 이걸 인센티브를 주겠다. 2부 리그에 있으면 뭔가 좀 불이익 받게. 예. 이렇게 하면 되게 그 질이 올라가겠죠. 경쟁력이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코스닥 1부 리그를 정말 나스닥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긴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벤처기업이든 성장하는 기업 중에 알짜 기업만 모아놓은 거. 그 이미지가 바뀌면 코스닥이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또 상장 폐지도 강화시킬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코스닥이 질을 올리는 것들인데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주가가 안 가면 사람들은 안 갈 것 같아, 안 갈 계속.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닥 기회가 굉장히 많다.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정부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그 액티브 ETF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어요, 예, 지금 예. 최근에. 운용력도 지금 울고 있어요. 예, 힘드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결국 시간 문제 아니냐. 음. 예, 오히려 지금 그래서 기회 예, 아닌가. 예. 아,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빠지면 오히려 좋아. 약간 기회죠, 지금 기회죠. 예. 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또 지금 못 빠졌는데 기회가 되는 것들 또 지금 뭐 실적과 숫자가 다 나오고 있는 것들 다양하게 또 한번 또 싹 훑어봤습니다. 역시 연물리님이 나오시면 이제 머릿속이 이제 뭔가 안개가 걷히고 예,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나서 예, 내일부터 다시 또 이 깔깍을 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뭐 계속 말씀 주셨지만 좀 투자 마인드셋 뭐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뭐 지금 또 다시 뭐 들어가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정답이 없어서 참 힘듭니다. 뭐 이렇게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 게 뭐 사실인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구조적 배경을 꼭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 논리를 머릿속에 잘 담고 계시면
코스피가 6,000원 왔지만 비싸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전히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또 강세장 사이클이 우리가 지금 작년 6월부터인가 아마 올랐던 것 네. 같은데 이게 뭐 지금 8개월 지났죠? 한 10개월 지났나? 10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짧게. 그래서 보통은 뭐 길면 4년 가고 강세장. 옛날에 강세장이. 옛날에 그리고 짧아도 한 2년 이상 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또 와이스트릿에 또 정말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아이디어만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는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예, 그런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AI 활용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클로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진짜 이제 잘해야 되는 세상 같아요. 맞아요.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뭘 질문하냐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서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서치는 얘가 다 해줘요. 근데 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질문의 질에 모든 게 결정돼요. 그 내 투자 프롬프트를 성패가. 얼마나 맞아요. 디테일하게 네. 내가 원하는 그 뉘앙스를 담아서 맞아요. 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해진 거는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이제 그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 거. 그래서 AI 시대지만 책을 진짜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질문이 잘 나와요. 맞아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보고서 많이 읽으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 네. 관심 가지죠. 그래야 질문을 잘해서 옛날에는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얘가 다 해주는데 맞아요. 단시간에. 아니, 요즘은 밥글에 질문이 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네. 그게 이제 투자 성패를 가늠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신 염승환 LS 운용 아니지 LS LS 증권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